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안철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도파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도파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히 도파민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파민 터졌다. 아주 재밌는 일들을 보면 재밌는 영화, 도파민 터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도파민이란 말도 있습니다. 도파민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는 삶을 도파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쨌건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삶의 균형점과 균열을 좀 일으키고 분解되는 어떤 그런 물질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호르몬이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도파민을 이제 좀 느낌을 알 수 있도록 어떤 명화 속에서 보여주는 도파민은 어떤 것일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는 그림이지만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보면요, 뭔가 참을 수 없는 감정의 일렁거림 때문에 이제 절규하는 본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분명 이 상시의 뭉크는 도파민이 엄청 많이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둔 사기꾼이라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 또 의처증, 의부증 이런 환자들한테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고흐가 이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되게 즐겨 그렸고요. 특히 이제 노란색에 집착을 했답니다. 특히 이제 노란색도 4가지, 5가지 색이 아니라 23가지의 다채로운 노란색을 쓸 정도로 고흐는 노란색에 집착을 했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도파민이 너무 과다해지면 집착하게 된다는 거고, 또 질투도 하게 되고, 어쩌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관련된 호르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이게 고양돼서 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처럼 이게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그런 느낌의 호르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도파민이라는 것은 그 즐거움을 주고 쾌감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도파민에 또 집착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두 얼굴의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는 호르몬 같고요. 근데 사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쾌감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실행을 일으키는,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보상의 호르몬이거든요. 처음에 도파민이 발견된 게 언제 발견됐냐면, 쥐 실험에서 1953년도에 도파민이 처음 알려집니다. 쥐의 어떤 뇌 영역에 전극을 이식하고 그걸 갖다 파괴했더니, 이 전극을 이식한 부위에 고통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더니 거기가 알고 봤더니 도파민을 분비하는 부위여서 쥐가 자꾸 이제 그쪽에다가 자극을 주든 마치 이제 그 자극을 즐기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그게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쥐에서 이렇게 보상의 영역이 있고 그게 도파민이고, 도파민이 쥐도 그렇지만 사람한테도 어떤 기쁨과 환희, 희열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도파민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 정상인 상태에서 어떤 물질, 어떤 행위에 중독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도파민은 사실은 우리 몸의 뇌에는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중뇌가 있는데, 중뇌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운동신경과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이게 어떤 호르몬적으로 이게 해서 감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뇌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도파민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 여러분 아시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도 아실 겁니다. 그거의 전구체가 바로 도파민인데요. 이 도파민은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처럼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호르몬이기도 하고, 또 두 가지의 예를 들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얼굴의 호르몬 도파민 한 이유는
도파민 자체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어떤 경우에는 고통을 주기고 집착을 주지만 어떤 때는 또 이게 쾌감을 주고 또 희열을 주기도 하고요. 또 제가 두 얼굴의 호르몬 도파민 한 이유는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호르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철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도파민 해독 프로젝트,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후반부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이주은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해주신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도파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 도파민에 대해서 또 다른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파민 디톡스를 한 후에 다시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도파민 디톡스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뇌는 여전히 자극을 원하고 네.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재발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중이 안 되거나 또 초조함이 느껴질 때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알고 점검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환경 재정비예요. 그러니까 재발 징후를 인식하고 환경을 재정비하는 건데요. 스마트폰이라든지 SNS 게임 같은 자극적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밥 먹는 식의 규칙적인 생활이 뇌에 안정감을 주거든요. 결국 일상의 안정이 도파민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혹시 이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호르몬도 있을까요? 예, 저는 그걸 이제 안정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안정 호르몬 그러면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이거든요. 이런 호르몬들이 활성화되면 도파민으로부터의 과잉 자극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 명상,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도파민 중독이 재발하면 죄책감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면 더 안 좋겠죠? 그렇죠. 항상 이런 분들은 보면은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내 탓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어요. 다시 일었으면 됩니다. 오뚜기처럼. 중요한 건 재발을 인식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도파민 디톡스 일지를 써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도파민과 노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과 관련된 변화가 생기나요? 예, 도파민이 20대에서 많이 나오다가요. 결국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도 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늙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도파민이 줄게 되고요. 그러니까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게는 한 50%까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리가 기억력이 흐릿해지고요. 시간이 막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뭐 40대는 40km 달리고 인생이 50대는 50km다. 예.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기억들을 되게 드문드문하니까 그냥 뭐 뭉텅이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어떤 소소한 기억들이 강하게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1년이 빨리 가지라는 생각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주 전혀 이상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새로운 경험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행도 가시고요. 새로운 취미를 계속 시작해보는 것도 좋고요. 운동도 역시 도파민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뇌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적 활동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자연스럽게 도파민 분비를 자극시키죠. 그러니까 가족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은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때 노화 과정 중에서도 보다 풍요로운 기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1.5배속 또는 2배속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스킵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이걸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유료 결제를 해서 광고 없이 쭉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결국 도파민에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조급하게 보는 것들이 참 문제가 많거든요. 아주 도파민 중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사실상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도파민 분비는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하면서 뇌는 계속 보상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뇌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쉼이랄 수 있거든요. 쉬어가는 건데 그 쉬어가는 게 없으면 자극은 끊임없이 계속 자극을 주고 해서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게 되면 뇌는 계속해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고요. 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이런 방식은 도파민 중독의 루틴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빨리 감기를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조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첫째는요, 컨텐츠의 소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유튜브를 1시간만 보겠다, 뭐 30분만 보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시청 시간에 알람을 해놓고서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시청 습관을 의식적으로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부러 더 느리게 보는 습관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 영상을 꼭 기본 속도로 끝까지 본 다음에 네. 다음 영상을 보는 거고요. 또 빨리 감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뇌가 더 이상 빠른 자극에만 익숙해지지 않고 자극 없이 또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저도 빨리 감기 안 하고 온전히 보는 연습을 오늘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던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채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또 즐거운 활동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운동도 있고요. 독서나 요가 같은 활동은 도파민 분비를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의 안정도 함께 찾아오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극만 쫓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드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새삼 놀랍기도 했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 혹시 나도? 하고 느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